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면서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13% 하락한 21,611.78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2% 내린 2,473.45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0.08% 오른 6,39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현행과 같은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2는 2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제로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등 주요 정책금리 모두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15일로 끝난 주간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 대비 하락해 고용시장 호조가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5,000명 감소한 23만 3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24만 3천 명이었습니다. 6주 만에 최고치로 올랐던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오는 24일 러시아 회동을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8월 인도분은 전일보다 배럴당 0.7% 내린 46달러 7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최은정입니다. 혼조세로 시작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장 막판까지 혼조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나스닥 지수만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 참가자들은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도 주목했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어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흘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종가 기준으로 6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이 나왔는데요. 코스피 어제 종가는 2,441포인트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승하면서 코스닥은 676포인트의 거래를 찍었습니다. 자, 오늘도 출정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히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만나보고 재산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6월 말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시작된 유동성 긴축 우려감이 다소 누그러들면서 유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 당분간 시장은 2분기 기업 실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새벽에 나온 ECB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보고 또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지난 6월 말부터 계속해서 시장을 눌러왔었던 다소한 좀 외국인들로 하여금 관망 양상을 만들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뭐니 해도 유로존의 유럽중앙은행 22의 통화정책 기조변화 가능성. 결국 지난 6월 말 있었던 마리오 드라기 중재 말 그 긴축에 대한 시사 발언 이런 부분들이 이번 열렸던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과연 그 기조가 변할 것이냐 안 변할 것이냐를 놓고 시장 잔뜩 긴장을 해왔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밤 유로존에서는 일단 지금 현재 완화 기조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일단 결정이 내려졌고요. 다만 그 기자회견 중에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 그렇다면 9월 달에는 기조 변화가 있겠느냐라는 어떤 그 질문, 이 부분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조금은 좀 회피하는 다소한 웃음으로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그런 후문이 들리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내 대다수의 전문가,
그리고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의 어떤 그 전망치, 유로존의 스탠스 변화 가능성. 일단 9월에 시장 내 시사 발언을 하고요. 시사적인 어떤 그 힌트를 제공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 기조의 변화, 소위 말하는 테이퍼링의 실시는 내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내년도 9월달 완전한 어떤 그 양적 완화의 종료가 나타나는 그런 전망이 지금 현재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ECB 통화정책회의는요, 9월 7일이 되겠습니다. 9월 7일. 그렇다면 이제 그 양적 완화 기조의 스탠스를 비둘기적인 상황에서 매파적인 상황으로 바꾸는 시장 내 힌트를 제공하는 어떤 그 결과물 발표. 9월 7일 정도로 시장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이전에 지금 현재의 상황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된 미국으로부터 미국발 어떤 그 양적 완화 기조의 연장, 이에 따른 안도 랠리, 그 1차 안도 랠리가 있었다라면 이번 주 아마도 그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계속되는 어떤 그 9월 초 8월 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2차 어떤 그 안도 랠리의 가능성에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이 부분 조금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결국은 시장은 실적 쪽에 상당 부분 초점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요. 전체적인 그림, 일단 FOMC에서도 완축 기조, 다소간 좀 긴축 기조가 완화 기조, 비둘기적인 기조로 변해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제 장중에 발표가 됐죠. 1번 BOJ도 마이너스 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양적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시사 발언. 그리고 어제 밤에 있었던 ECB 통화정책회의, 기존의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지금 현재 통화 기조가 긴축으로 변화하지 않고 통화 기조의 좀 완화적인 통화 기조가 조금은 더 연장되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면서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지금 현재의 그림은 다시금 통화 기조의 원점 회귀, 그럼으로써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실적 시즌에 초점을 맞춰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그 변화 부분 조금 그 주변 환경 쪽으로 더 좀 돌려보게 된다면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상당 부분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어제도 그 원달러 환율 상승 마감하는 1125원 50전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달러화의 강세 기조. 최근에는 최근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되는 달러화의 약세 기조가 좀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이는 유로화의 강세, 그리고 일본 엔화의 강세 기조다라고 영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부터는 이제는 서서히 달러화의 강세 가능성에 무게가 좀 실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물론 지난밤 유로화가 다시금 약세 반전했다가 강세 반전하는 조금 좀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큰 그림은 어쨌든 달러화의 약세와 유로화의 강세가 아닌 유로화가 다시금 약세로 전환하고 달러화가 다시금 강세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글로벌 통화 정책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변수는 물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도 조금 좀 저조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통화 정책의 변화에 좀 그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환율의 변화가 결국은 시장 내 변화를 가장 좌지우지하게 하는 그 변수 내지는 힌트로 제공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달러화가 강세가 된다라면 원화 약세가 나타나게 되겠죠. 어제 그 부분이 우리 시장 내 고스란히 나타났었는데요. 원화의 약세는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요. 그리고 수출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면 다시금 시장은 수출 주도형 어떤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과거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시장 내 관심을 가졌었던 은행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간의 대립 양상에서 일단 당분간은
조금 좀 경기 민감주의 상승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 상승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앞으로 다가올 9월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이라는 기간, 그 중에서 뭐 앞뒤로 조금 좀 잘라본다라면 한 2, 3주 내외에 어떤 그 경기 민감주 중심의 짧은 안도 랠리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안도 랠리의 중심점에는 여전히 2분기 실적이라는 것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거 혼란스러운 다소간의 그 진행 상황,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의 경기 민감주의 추가적인 안도 랠리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어떤 그 수급 주체들의 변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스탠스의 어떤 그 변화 부분. 물론 어제 나흘 만에 그 외국인 순매수세로 변환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400억 원의 순매도, 그리고 화요일 2천억 원의 순매도, 그리고 수요일 1,000억 원의 순매도, 어제 목요일 한 500억 원 내외의 순매수세 전환. 근데 과연 이 500억 원 내외의 매수세가 정말로 순매수로의 진정한 전환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여전히 다소간 의문이 남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 당분간 이제는 그 바통을 기관 투자자들이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바톤을 이어받았다라면 경기 민감 대형주의 어떤 그 주가 상승세는 점차 둔화될 가능성. 하지만 코스닥 중소형주 내 어떤 그 주가 모멘텀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다만 그 업종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IT 업종에서 다른 업종군으로 그 어떤 그 주도군이 변화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타 업종군으로. 그렇게 되면서 대형주 중심에서 중소형 IT, 장비주, 부품주, 그리고 중소형 소재주까지 이렇게 보시면서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에 있어서의 짧은 안도 랠리, 그 짧은 안도 랠리는 대형주 중심이 아닌 중소형주 중심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한번 곰곰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초점이 이제는 2분기 기업 실적으로 맞춰질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환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셨는데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듣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전자기기들의 고사양화, 또 4차 산업혁명의 확산 등에 힘입어서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올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반도체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주가 상승 지속에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상승률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오르느냐, 그리고 어떤 종목의 주가, 소위 말하는 모멘텀 관점으로 이제는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관점, 상승률이 어떤 종목군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냐, 그 종목군들을 찾아서 소위 말하는 스마트머니들은 빠르게 움직여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이동 경로 미리 우리가 선점을 하고 있다가 그 이동에 따른 모멘텀을 극대화 그리고 최대한 누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장 확대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계속해서 상승 그리고 강세 지속 전망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전망기관에 따르면요, 올해 디램 가격은 평균적으로 63%, 작년의 경우가 14% 하락을 했었습니다. 재작년이 한 4%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그에 비하면 올해 같은 경우 60% 이상의 디램 가격 상승률, 낸드 플래시 가격의 30% 이상의 상승률, 어찌 보면 이때까지 보지 못했었던 사상 최대의 상승률을 보일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 그러다 보면 시장은 당연히 설비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는 시장 내 공급이 다시금 확대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요 측면에서도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격이 상승을 하면 할수록 수요가 점차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PC의 예를 들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PC 5년 내내 출하량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 점차 수요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타 기기로의 대체 수요도 무시는 못하겠습니다. 많은 어쨌든 D램 가격의 상승이 PC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PC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하면서 조금 매수를 소위 말하는 사는 것을 조금 좀 꺼려하게 되는 조금은 더 싼 기기를 찾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설비 투자로 인한 공급의 증가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의 둔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한창 타이트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이 부분을 다소간 완화시킬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급 부족이 완화가 되게 된다라면 가격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물론 당장은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럴 가격 상승폭이 둔화될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오히려 완성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라는 완성 반도체 회사에 대한 투자 모멘텀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설비 투자가 한창 늘어나고 생산이 한창 늘어나는 반도체 장비 쪽 그리고 반도체 소재 쪽에 대한 관심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유효할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시장 전체적인 흐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초대형주 블루칩 중심에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시장의 관심이 그리고 주가 모멘텀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맞물려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오히려 완성 반도체 부분보다는 반도체 장비나 소재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 쪽에 대한 관심이 더 유효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려봅니다. 예, 앞서서 단기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도체 장비나 소재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지 오늘 투자 조언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이렇게 보시면서요. 지금 현재 시장의 이슈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 마무리가 되었죠. 글로벌 통화 스탠스 기조의 변화. 이러다 보면, 좀 안도랠리의 가능성, 이 안도랠리의 가능성이 펼쳐져서 추가적인 지수의 상승, 주가의 상승 나타날 텐데,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시장은 주목을 하게 될 것이냐. 조금 더 많이 주가 모멘텀을 가지는 종목군으로 시장의 관심은 더욱더 쏠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시즌이 진행이 된다면 실적이 더 우세한 종목군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런 생각들 속에서 결국은 시장의 변화 부분,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통화 기조의 변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한동안 지난 4월, 5월 달 시장의 상승을 만들었었던 그런 주변 상황들, 주변 환경들, 달러화의 강세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내 어떤 그 관심, 시장 내 어떤 그 조건들이 다시금 원점 회귀로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이제 시장 다시 경기 민감주, 특히나 IT랄지 석유화학이랄지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관심이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잠시만아마 더욱더 머물게 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안도랠리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유동성의 이슈는 조금은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은 더 크게 시장 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습니다. 8월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8월달 BOJ, 8월달 물론 이제 뭐 ECB는 없었는데 유로존의 통화정책회의랄지 아니면 FOMC 회의랄지 이제 점차 시장은 유동성 긴축 쪽에 우려감이 이제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른 어떤 그 경기 민감주의 다소간의 상승세 둔화는 우리가
이미 예상을 좀 해놓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짧은 순간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짧은 유동성, 추가 유동성 장세, 추가 유동성 랠리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될 것이냐, 어떻게 즐겨야 될 것이냐. 대형주 쪽에서 그 답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 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소위 말하는 외국인 중심의 장에서 이제는 기관 중심의 장으로 서서히 옮기게 되고, 대형주 중심의 장에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시장은 옮겨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도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점을 이미 지나고 있는, 반환점을 이미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 한창 이제 펼쳐질 그럴 예상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의 관심은 점점 중소형주 쪽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반면에 이제 그 실적 시즌이 지나게 되면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게 되면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은행주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늘려야 될 것이다. 선순환적으로, 순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짧은 경기 민감주 중심의 랠리, 이 경기 민감주 중심의 랠리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극대화시키고, 그 이후에 다가올 그 유동성 긴축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늘려나가는 그런 상황들,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는 밸류에이션 중심의 그 시장, 나래비, 시장 서열이 다시금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매매 전략, 2분기 실적 시즌, 주도주는 결국 모멘텀의 둔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 결과물, 결국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으로 시장 조금 좀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 속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히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2분기 실적이 제일 안 좋은 업종들, 오히려 상승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업종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중장기 매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대표적인 것이 화장품, 면세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업종, 서서히 좀 관심의 영역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냐,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좋은 건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아시아개발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개발이 아니고 개발입니다. 네, 예, 큰일 나죠. 예, 그래서 아시아개발은행 ADB에서 얘기하기를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올렸습니다. 한 2.7%로 약 0.2%포인트를 올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세계 경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의 힘을 받는 국내 입장에서는 수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확장세가 이어지는 측면 쪽에서 여러 가지 개발도상 국가들의 어떤 신흥국 중에 대한 흐름들이 괜찮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게 가장 큰 발표의 요지였고요. 일본을 제외하고 한 45개국의 성장 전망치를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5.7%에서 5.9%, 한 0.2% 또 일본이 제외됐군요. 예. 일본은 제외될 수밖에 없는 쌤통이죠. 죄송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6.7% 성장 전망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이 전반적으로 다 약한 0.2%포인트 정도씩 다 올린 그런 상황 쪽에서 평균은 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1, 4분기 한국의 GDP 성장률이 2.9%를 기록을 한 상황에서 이제 내용들이 소비도 늘어났다. 거기다가 기계 건설 투자까지 증가한다.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특히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2.7% 성장에서 그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보통 외풍에 의해서 변동이 좀 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좋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더 좋아지고 안 좋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더 나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2.7% 이상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것저것 다 빼고 저희는 주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가에 과연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다 보셔서 아실 것 같고요. 어제 왜 또 시장이 2440선까지 올라서 끝났는지, 그리고 왜 종목들이 계속 활황을 보이면서 조금씩 있어 보니까 나 돈 벌었네? 가만히 있었더니 그 돈 벌었네 하고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네. 이 부분이 다 여기서 설명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들은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 여기서 좀 봐야 될 요인들 중에 하나가 하반기의 성장,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흐름들로 봤었을 때 내년 성장률 같은 경우는 2.7%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올라온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더 확대로 나가지 못한다고 이제 ADB 쪽에서는 좀 해석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 예상은 아니다. 네. 개발은행이 틀렸다. 예, 그래서 소발은행이 더 맞을 수 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선행지표 관련된 쪽에서의 증시는 긍정적인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쪽으로는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장님께서는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내년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지요. 역대 최대폭으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울상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편의점 업계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도 뭐 피자 가게 하신 분이 계신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 신규 출점을 진행하던 편의점 5개사가 전략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고요. 편의점 업계의 기존 구도가 뒤바뀌는 건지라는 의문이 또 생기는데요. 부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변화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예.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최저임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530원. 예, 과거 제가 알바할 때는 2,500원대였는데 2,500원대 아니셨을 텐데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모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대학 때. 야간이어서 그랬군요. 한 5년 전이죠. 제 대학 때니까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16% 이상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역대 최대폭으로. 그렇죠. 예. 올리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편의점도 그렇고 요즘 소상공인 자영업자 게시판 보면 난립니다. 네, 특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알바생을 자르는 것보다 제품 가격을 오르는 쪽으로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이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식의 삶의 변화가 나오느냐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물론 미국에서 시행했던 여러 가지 결과들을 봤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질이 좀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물가를 급격하게 올렸다라고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물가 상승은 거의 확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이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당연히 편의점 업계는 아르바이트생 같은 비정규직 쪽에 대해서 상당히 인건비 구조가 높은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어려운 환경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업계에서는 어떤 구조조정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구조조정이 적극적인 어떤 흐름이 아니라 신규 출점은 좀 자제하면서 그리고 약간 이제 전략적인 점포를 변화를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거기다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는 만큼 수익은 보존해 줘야 되니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영업시간 같은 경우 야간에 또 아르바이트생은 좀 비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조절하고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2강 그러니까 CU GS25 거기다가 일중 세븐일레븐 거기다가 이야기라고 하게 되면 미니스톱 지금 위드미였던 쪽이 보니까 이마트 24 예. 이쪽으로 바뀌는 체계가 여기서 이제 그러면 과연 가맹업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해주는 쪽 그러니까 즉 대우가 좋은 쪽으로 바꾸겠죠. 그래서 그 계약이 끝날 때 오히려 지금까지는 A 브랜드를 했는데 B 브랜드가 조건이 좋아. 그럼 나 바꿀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체제가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쪽으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이제 저희 실생활에서도 나오겠죠. 특히 앞에 있던 편의점이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더 주목하는 사실은 인건비에 대한 싸움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인건비를 줄이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인건비의 가장 큰 부분을 유통업체 쪽에서 차지하는 부분들 쪽이 대부분 이제 물류 비용이라든가 거기다가 이제 인건비를 또 대체할 수 있는 쪽이 무인화죠. 요즘 보게 되면은 일단 편의점에서도 무인 계산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햄버거 집도 이제는 과거에는 다 일일이 주문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다
무인 주문 시스템으로 누르세요, 카드 넣으세요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무인 시스템 관련된 쪽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더 어떤 수혜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생각해봤는데 관련 업체들 찾아보다 보니까 예. 효성 관련된 쪽에서 좀 몇 개 있고요. 효성이요? 예. 그리고 몇 개 중소업체들이 있는데 상장은 되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실생활의 변화부터 어떻게 보면 유통업계 전반적으로까지 다 인건비 구조를 가지고 수익 구조가 짜여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고민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유통업계는 좀 지각이 변동할 수 있는 흐름들도 같이 염두를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편의점 업계 같은 경우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주식을 사야 되느냐, 최근에 좀 밀렸는데 사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여기보다 한 단계만 더 밑으로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한 5% 정도 더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는 지금 가격대보다. 그렇죠. 예, 저가 매수의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실적은 2, 4분기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겁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 또 성수기죠. 이럴 때 날씨 덥고 그런데 집에 가다가 캔맥주 한 개, 그리고 음료수 많이 팔리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계의 성수기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밀리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슈가 투자자에게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편의점 주들은 지금 자리에서 한 5% 정도 더 빠지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앞서 무인 시스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 관련된 업종 사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목들이 아직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좀 더 리서치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효성이라는 기업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유난히도 투자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 바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입니다. 전일장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면서 앞으로의 행보 또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향후에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만 본다면 여러 차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격적 전략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걸 떠나서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입지까지도 다 같이 둥그스름하게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요. 이보다 삼성전자가 지금 256만 원 어느새 또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중간 숫자가 바뀌는 흐름들까지 나오고 있고 거기다 시장을 끌고 가고 있고 그런데 일단 삼성전자를 보면서 이 전반적으로 당연히 실적 좋으니까 올라간다라는 쪽과 함께 그러면 지수 자체도 같이 움직이는 변화 쪽에서 지수가 한 2,440이면은 작년 말에 2028인가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한 20% 가까이, 20% 조금 못 되겠네요. 예, 이 정도 시장이 올라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부담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같이 또 나오는 상황들이죠.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딱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해외 시장 대비 많이 올랐느냐. 어제 다우지수를 보게 되면은 다우지수가 먼저 상승하기 출발을 했었죠. 작년 3월 달에 16,500선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현재 21,600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30%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지수는 20%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러면 저희 체력이 떨어지느냐? 뭐 경기 관련된 얘기 뺀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불황이고 참 안 좋은데 기업 순이익이 한 100조까지 상장사 이익이 총 합쳐서 100조까지 나왔다. 와, 잘 나왔다.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130조, 140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도 30-40%가 더 늘어나는 꼴이죠. 네. 기업 순이익이 30-40%가 늘어나는데 지수가 20%밖에 상승 못했다. 조금 좀 이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반적인 기회 요인들의 흐름을 봤었을 때 시장이 재평가되고 그에 따른 부분들이 같이 이어지는 부분들은 더 높겠다라고 보게 되면은 여전히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열어놔야 된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 여기서부터 얘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러면 중간 숫자만 바꿀 게 아니라 앞 숫자도 바꾸자. 그래서 한 300만 원대 얘기도 또 많이 나오는 상황들이죠. 네. 그런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256만 원이라는 데 대해서 부담스럽다고는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2만 5천 원짜리가 3만 원 간다라고 하게 되면 20% 25% 정도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로 바꿔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250만 원이 아니라 2만 5천 원이면 3만 원 가기가 쉬웠겠죠. 반대로는요. 예. 근데 그런 측면들을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지금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은 여전히 하반기에도 실적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연간 실적과 함께 재평가가 들어간다. 그러면 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겠죠.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여전히 기회 요인들이 더
높다란 쪽으로 보시면서 삼성전자가 물론 삼성전자를 사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와 함께 나오는 시장의 여러 가지 파장 변화들을 확인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시점 쪽에서 삼성전자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일단 삼성전자가 잘 나가다 보니까 IT의 대표주입니다. 저는 IT 대표주에 따라서 우리가 잘 나가니까 투자도 좀 늘리고 같이 어떤 약간 상생하는 분위기 쪽에서의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IT 쪽의 장비주, 부품주도 같은 이런 흐름들을 이어가기 시작하겠죠. 대표적으로 삼성전기가 그런 흐름들이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부품사 장비주들도 다 비슷한 효과를 누린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 요인들이 더 많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저거 대형주만 가는 장이다 보니까 코스닥은 보지 말아야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나 이제 최근에 나오는 변화를 봤었을 때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중소형주들 실적 발표가 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라고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코스닥 다시 보자 코스닥입니다. 그쪽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수를 따라가는 파생 상품 쪽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많은데 코스피 지수 자체만으로 봐도 올해 얼마나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걸까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즘 파생하시는 분들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 요즘 파생 개인분들이 파생하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왜냐면 포지션을 가지고 계속 홀딩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데 네. 그럴 어떤 장중의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흥미도 매매에 대한 흥미도 많이 떨어지신 게 사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지수 얘기 물어보셨죠? 앞으로 얼마나 갈 것인가? 코스피 예. 지수. 네. 앞으로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제가 출연을 더 얼마나 하게 될까요? 그게 더 먼저가 아닐까요? 네. 제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상황 쪽에서 봤었을 때, 어떤 앞으로에 대한 명쾌한, 그러니까 앞으로 뭐 6개월이나 1년이다. 아니면 저 죽을 때까지 뭐 하면 10,000포인트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일단 시장에 대한 모멘텀과 선행 지표에 대한 흐름들로 같이 이어져서 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기 확장세가 움직이는 관점들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끌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부터 나오는 기업 실적들의 흐름들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본다고 한다면 적어도 2,700은 가야 정상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요즘 많이 떠버리고 다니는데요. 예. 그런 쪽에 대한 분위기들도 충분히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얼마 간다는 것보다도 여전히 시장이 확장 패턴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들, 즉 지수를 보고 내 계좌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같이 들 수 있는 종목들, 업종들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거는 또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부장께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가 2,700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네. 주식 비중은 얼마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주식 비중은 꽉 채워야죠. 100%? 네, 이런 때는 특히 이제 지금 시장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약간 어떤 그 출렁임이나 변동성이 커서 매매를 하는 쪽이 아니라 계속 될 만한 종목들, 업종들을 집중 투자를 해서 지속 홀딩? 그렇죠. 끌고 가서 수익을 확대시키는 전략들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로 하게 되면 buy and holding이죠. 네, 괜찮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져가서 시장을 끌어나가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는 중소형주를 지금까지 매매하셔서 시장은 지수는 저렇게 가는데 내 계좌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쪽에 대한 불만이 많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매치가 안 되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지수를 원망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를 움직이셨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포지셔닝을 잘못하셨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역시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보고 계신 종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갈 여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투자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